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2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 중에 1910년서부터 19년까지 시행되었던 무단 통치, 그리고 그 시기에 있었던 식민지 수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바로 일본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1910년 8월서부터 1945년 8월까지 사실상 우리나라 36년간을 지배합니다. 자, 일본은 이런 식민 통치 정책이 시기에 따라 약간 다르게 시행됩니다. 1910년서부터 19년까지를 무단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즉 무력적인 방법으로 결국 힘에 의해서 지배한다. 그리고 치안은 헌병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명 무단 통치 시기를 헌병 경찰 통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라고 하는 거족적인 민족운동이 발생하자 일본은 식민정책을 변화시킵니다. 뭔가 부드러운 듯한, 여러분들 표면적으로는 우리를 뭔가 다독거리는 듯한 느낌을 갖는 문화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까지 시행되었던 통치 방식인데, 이때는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일반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기,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통 경찰 통치 시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31년 만주사변이 발생하고 1945년 민족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일본은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민족을 말살하는 통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 자체를 부정하겠죠. 모든 것들을 다 일본화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일본에 필요로 하는, 즉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해주는 그런 하나의 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병참기지화 정책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통치 시기 중에서도 지금 1910년서부터 19년까지 자행되었던 무단 통치는 어떤 통치냐? 자, 먼저 여러분들 일제시대 최고의 통치기구가 바로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조선총독부의 건물은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실제로는 바로 경복궁 알죠? 경복궁 안에 결국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기에 사는 인간이 바로 누구냐? 총독입니다.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일본 왕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별 4개 출신으로, 따라서 조선 총독부는 일본 왕의 직할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관제로는 바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자, 총독 밑에 정무총감이라고 하는 인간하고 그 다음에 경무총감이 있습니다. 자, 정무총감은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무, 내무, 탁지, 농상부, 사법부 5부를 관장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경무총감은 바로 치안을 담당하는 겁니다. 재판소, 감옥, 경찰, 사법, 기구를 관장하는 인간이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로 여러분들 중추원이라고 하는 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구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로 구성됐느냐? 우리나라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구성되는 인간들은 대부분 다 누구였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
그들은 중추원 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하나의 감투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결국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토록 했습니다.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 그리고 이 시기에 있었던 헌병경찰 제도는 어땠느냐. 자, 이 치안을 여러분도 헌병이 담당합니다. 자, 일본의 헌병경찰제는 바로 프랑스 헌병을 모방해서 만든 제도인데 특히 우리나라에 설치된 일본의 헌병은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이 주둔 지역의 치안까지 담당하는 한마디로 군인이 경찰의 역할을 해가는 겁니다. 자, 이들은 범죄 촉결례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조례랑 그 다음에 경찰범 처벌 규칙을 통해 사실상 우리 한국인을 직접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태형령을 시행했어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태형이라는 건 뭐냐?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즉결처분을 해서 마음 안 들면 즉결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은 여러분들 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1910년대 전체 형벌의 약 40%가 태형입니다. 정말 시답지도 않아요. 응? 뭐 가로수를 꺾었다 그래서 5대 때리고 집 앞 청소 안 했다고 10대 때리고 우퉁 벗고 일했다고 10대 때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 거야. 그리고 또 즉결처분권이 있어요. 물론 재판 없이도 먼저 뭐합니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아니면 미안 이게 끝이야. 응? 그리고 이런 하나의 경찰범 처벌 규칙도 보면 좀 어이없는 면이 많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먼저 경찰범 처벌 규칙을 보세요. 일정한 주거와 생업 없이 이곳저곳 배회하는 자. 아이고, 그리고 오늘날 따지면 노숙자들은 다 혼나야 돼. 응? 단체의 가입을 강요하는 자.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 그냥 지네 입맛에 안 맞으면 패고 뭐 이러니 뭐 정 한번 못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뿐만 아니야. 무조건 때려.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하여야 할 자는 불령에 따라 태양에 처할 수 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게 일본인에게도 적용이 되면 그래도 좀 뭐 아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좀 문제가 있더라도 또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에게만 적용된대요. 불령은 조선인에게만 국한된대. 이런 썩어빠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응? 같은 범죄를 주고 만약에 일본인과 한국인이 싸우면 여러분들 누구예요? 일본인은 그냥 아이고 훈방 조치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단 맞고 시작해야 돼요. 참 골치 아픈 아니 어이없는 그런 하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또 여러분들 조선교육령이라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자, 1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뭐냐? 자, 이런 조선교육령은 1911년에 이루어진 건데 그 실시한 진짜 목적은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한국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 잘 듣는 인간을 양성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항 없는 사람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교육의 내용을 보면 사실 당시 보통학교라고 하는 즉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26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 중에 10시간 이상이 일본어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조선어와 한문은 불과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 교육이 그리고 일본의 역사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거죠. 문제는 일본어와 일본어의 역사를 국어 국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말 그대로 보통이라고 붙여진 교육만 이루어졌어요. 보통학교, 보통중학교, 그리고 실업학교. 그래서 바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입니다. 이런 실업교육 위주를 실시하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교실 안에서 인문교육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의식이 높아지죠. 민족의식이 높아져서 일본에 대한 저항감이 막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행하지 못하도록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농업학교는 맨날 여러분들 모내기만 해. 물만 푸고 있어요. 양작업학교는 맨날 꽁만 따고 수산업학교 맨날 고기만 잡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의식 없는, 생각 없는 저급한 농민, 노동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와 서당교육에 대한 탄압을 매우 강화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규칙에 따라 결국 사실상 일어난 하에 이 모든 교육기관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 1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도 박탈이 됐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폐간되겠죠. 잡지 안 됩니다. 역사서 발행 금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들 다 해산합니다. 따라서 1910년대 우리 민족의 어떤 저항을 위해서는 비밀리에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은 비밀 결사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하나의 이 일환으로 관리와 교사들이 다 제복을 입고 폐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검을 차고 수업을 합니다. 아이가 잠시 졸고 있으면 딱 검 하나만 하면 돼. 칼 쓱 뺐다가 팍 껴보세요. 어떤 아이가 졸음을 참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졸아? 칼 뺐다가 집어넣는데. 자, 이해되죠? 1차 조선교육령도 한번 확인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자, 교육에 관한 치고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령하니, 그러니까 일본에 충성하는 백성을 양성한다. 교육은 시세, 시국에 대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수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니네는 보통 교육이나 받을 만큼 삐리리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통 실업 전문 교육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기능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걸 아주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한 통치의 본질 중에 교육의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 박탈하는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일본은 어떤 경제 정책을 시행했을까? 어떤 경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수탈하고 있었을까? 그 점을 또 확인해 보죠. 먼저 토지 수탈을 자행합니다. 여러분도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8년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 토지를 조사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물론 명분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토지 소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토지를 조사해서 네 땅 내 땅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네 땅이라는 주장이 밝혀지지 않으면 전부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수탈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밝히면 이제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따박따박 무엇을? 세금을 걷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리조와 근대적인 토지조사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됐다고 하지만 뜯어보면 결국 토지 수탈의 목적 그리고 재원,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수탈의 목적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신고를 기한 내에 하게 하고 증거를 꼭 여러분들 보여야만이 결국 소유권을 인정해 주세요. 물론 신고기간이 상당히 짧았죠.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농토의 40%가 결국 소유권이 불명확해졌습니다. 아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신고되지 않은 땅은 누가? 일본 애들이 뺏어갔습니다. 일본 애들이 뺏어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동양척식회사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귀속된 땅을 나중에 누구에게? 일본인에게 값싸게 판매합니다. 물론 일본의 목적은 여러분들 일본인들을 저 일본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죠. 섬에서 일본 섬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많이 거주하게 하면 그만큼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조선을 지배하기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아주 값싸게 여러분들 이런 이 토지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이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인 지주가 많이 등장하는 대신 반대로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아까 40% 땅들을 대부분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로 전락당했어요? 소작농이 되거나 만약에 소작지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땅을 찾아 떠나야죠. 아리랑 불러가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 소작농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예전에 조선시대의 소작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 조선시대 그러나 이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한번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지주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자식 대대로 세습이 이루어졌듯이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은 그 역시 자식들에게 그 땅에 대한 경작권이 계속 인정이 됐어요. 한마디로 영구적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간섭적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네가 땅 부쳐먹는 땅이야. 땅 사용료만 내면 이 관계는 특별하지 않으면 결국 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의 단학가상이 총독부로부터 값싸게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재물부역 부분의 땅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총독부로부터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럼 단학가상이 직접 농사 짓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인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김씨 씨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씨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들 소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이 김씨는 내년에도 농사 지을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왜? 단아가당이 딱 한마디 하죠. 많이 아파? 그러면 푹 쉬어. 이렇게. 그래서 바로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이 되면서 농민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토지를 조사하는 토지조사령.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법령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주소, 성명, 명칭, 소유자 쭉 이야기를 하고 이런 보건관청은 임시토지조사 확정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그런 하나의 경제정책 중에 하나는 일본은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족자본을 억압했어요. 한마디로 돈 벌면 그 돈의 일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법령이 해사령을 시행하고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 같은 것을 제정해요. 한마디로 공통점이 있다면 회사 설립, 삼림개발, 어업활동, 조선의 광업령, 광업활동을 한마디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허가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예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사령의 내용을 보면 1조의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딱 못 박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본점, 지점 설치도 역시 또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회사 만들지 말아라. 회사 안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여러분들 공산품 같은 경우는 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해다 쓰겠죠. 따라서 일본의 의도는 민족 자본을 억압하려고 하는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일본의 그런 하나의 이 공산품을 우리가 소비해주는 시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야 일본의 초기에 일어나는 근대적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침탈의 인원으로 삼림, 어업, 다시 광업. 또 기반시설로는 철도, 도로, 항만시설을 확충합니다. 이러한 근대적인 시설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그런 하나의 경제적 수탈이 목적이었다는 것.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어요.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 방식. 언론 집회 결사에 자유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그리고 1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됐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민족 작업을 억압하고 토지를 수탈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무단 통치 시기의 통치 정책과 경제 수탈의 이야기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